전 세계 미스터리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신지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방송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방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와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소방관인데요. 소방관은 화재 진압과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신고가 접수된다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이러한 의무감으로 국내엔 최근 10년간 51명의 소방관이 현장에서 순직했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해야만 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명예로운 직업이 바로 소방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소방관으로서의 책임을 버리고 연쇄 방화범이 된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제프리 보일이라고 하는데요. 불을 꺼야 할 소방관이 왜 방화범이 되었는지 범인을 둘러싸고 있는 의문들과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2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일리노이주에 있는 시카고 안에서 가정집, 차고와 식당, 공공건물, 학교 등 4곳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재가 난 지점들을 모두 모아보니 반경 1.6km 안에서 벌어진 사건들이었어요. 짧은 시간 동안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화재들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연 발화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불을 낸 연쇄 방화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다행히 범인이 불타고 있는 쓰레기를 식당 안으로 밀어넣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그렇게 범인이 빠른 시간 내에 체포되었죠. 범인의 이름은 46살의 제프리 보일로 이틀간 벌어진 방화가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며 범행 일체를 시인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학교 컴퓨터실이 불에 타는 바람에 이틀간 휴교를 해야 됐고, 가정집이나 차고, 거주시설의 방화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제프리에게 중형이 내려질 거라고 예상했죠. 거기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이 조사 도중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까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프리는 시카고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현직 부서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연쇄 방화범이 25년 차의 베테랑 소방관이라는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사람들은 제프리를 성냥갑 보일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됩니다. 성냥갑이라는 별명을 가진 제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놀라운 사실들은 연속해서 드러나는데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시카고가 아니에요. 시카고에서 저지른 4건의 방화가 첫 범행이 아니었던 것이죠. 6년 전인 1999년 40분 거리에 떨어진 파크리지라는 지역에서 연쇄 방화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이것이 모두 제프리의 범행이었고 그중 한 건은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화재였습니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요. 당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집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일종의 항의성 방화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프리는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음주 후 충동적으로 방화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다른 방화는 파크리지에 있는 골프장에서 발생했는데요. 함께 골프를 치던 동료가 제프리를 화나게 하자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이 골프장 방화는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재에 대한 규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사람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방화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알코올 중독까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시카고 소방서에 부서장 자리까지 오르면서 25년간 소방관으로 일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방화나 알코올 중독을 제외하더라도 제프리는 부서장이 되기에 자격 미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무 평점은 매번 최하위권이었고요. 마땅한 특진 사유도 없었죠. 그런데도 200명이 넘는 경쟁자들을 제치고 우수 성적으로 특진을 하게 됩니다. 특진 사유가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 때문이었는데요.
근무 평점 최하위의 알코올 중독자가 어떻게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거 당시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검찰은 8건의 방화 사건으로 제프리에게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판사는 겨우 6년형을 내렸는데요. 이 판결은 당시 언론으로부터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고 여론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6년형을 확정지었죠. 검찰 구형에 절반도 안 되는 판결을 받은 제프리 보일은 다시 그 반도 안 되는 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조기 출소를 했는데요. 모범수라는 이유로 가석방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사진은 제프리 보일의 당시 변호사였던 제임스 튜닉이라고 합니다. 시카고에서 승률 7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였죠. 조기 출소가 바로 이 제임스의 작품이었습니다. 현재 제프리는 약물 중단 프로그램을 잘 수행하고 있다며 변호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러자니 다시 궁금해지는 부분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지만 한 번 내려진 법정 판결을 뒤집을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제임스 변호사와 제프리 보일은 항소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감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프리 보일에게 아주 대단한 형제가 하나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름은 존 보일이라고 합니다. 제프리보다 2살 어렸고 검찰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형보다 나은 아우가 없다는 말이 있죠. 범죄 분야로만 봤을 때 존은 형인 제프리보다 분명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금 횡령이나 뇌물수수를 유독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TV나 신문을 봤을 때 많은 정치인이나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뇌물이나 횡령을 했지만 정치활동이나 기업활동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는 경우도 많이 봐왔어요. 하지만 미국은 이 두 가지를 가장 악질적인 범죄 중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저질렀다간 중형이 내려지죠. 이 존 보일이 바로 공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엄청난 중형을 받았었습니다. 1992년 일리노이주의 고속도로 요금을 횡령했는데 그 금액만 3억 원에 달하며 25센트짜리 동전 수백만 개를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도 별명이 붙었어요. 25센트짜리 동전을 횡령했다며 쿼터스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존 보일은 공금 횡령뿐 아니라 친구인 닉 로코코라는 남자와 함께 시카고시의 트럭 고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05년에 중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시카고 시장이었던 리차드 데일리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 인생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뻔했던 사건이었죠. 리차드 데일리는 1972년 일리노이주의 상원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1989년부터 16년간 시카고 시장을 연임하던 상황에 발생한 대형 스캔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존 보일의 친구였던 릭 로코코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 닉은 경마장에서 막권을 판매하며 고리대금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닉에게도 별명이 있었어요. 말채찍을 부르는 더 스틱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죠. 존과 닉은 평소 리처드 데일리 시장의 양쪽 팔이 되어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1992년에 존이 공금 횡령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리차드 시장에 보호가 있어서 가능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죠. 실제로 존 보일은 공금 횡령 이후에도 리처드 시장 밑에서 정치적으로 관련된 일들을 맡아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관이 돼 있다 보니 존 보일과 닉 로코코의 뇌물수수 혐의가 리처드 데일리 시장에까지 불똥이 튀었던 것이죠. 여기서 제프리 보일이 소방서 부서장직으로 승진한 것을 두고 동생과 시장이 연결되어 불법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자연스러운 의혹이 생겨난 것이었고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미국에서 뇌물수수는 굉장히 인식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리처드 시장과의 관련성이 입증만 된다면 정치 인생에 분명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존 보일은 자신이 뇌물수수를 인정했지만 시장과 관련된 다른 모든 진술들을 거부했고요. 이 와중에 닉 로코코는 조사를 앞두고 승마를 하다 말에서 떨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혐의를 입증할 방법이 사라져버렸죠. 여기서 낙마로 사망한 닉 로코코의 죽음에 의문점들이 있는데요. 막건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부키는요, 경마나 경륜에서 불법 채권자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닉이 머리를 다치던 날은 북미에서 엄청난 관중이 동원되는 미식 축구 리그의 빅매치가 열리던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부키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닉이 이 경기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인데 말이나 타고 있을 리가 없다라는 의심이 생기면서 이 사망에 누군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 의심을 풀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죠. 그렇게 뇌물수수 사건의 범인 2명 중 1명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다른 1명은 사망하면서 더 이상의 신문을 할 수 없게 되자 리처드 시장과의 연관성은 결국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리처드 데일리 시장이 관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만약 닉이 살아있었다면 최소한 사건의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존 보일이 저지른 횡령과 뇌물수수의 배경, 그리고 연쇄 방화범인 제프리 보일이 왜 소방서 부서장직으로 승진할 수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겠죠. 다시 사건의 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본인의 능력은 전무했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부서장까지 진급했다가 결국 연쇄방화범으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고 모범수로 1년 9개월 만에 조기 출소가 결정된 제프리 보일은 2009년에 다시 한번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이번엔 범죄 사건의 피고인이 아닌 민사소송의 원고였습니다. 2005년 당시 연쇄방화 사건으로 직위 해제와 파면을 당하면서 소방관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시카고시의 소방관 연금 기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던 것인데요. 당연히 여론은 연쇄 방화범인데다 실형을 선고받아 파면된 소방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이 사진은 당시 재판을 맡았던 르로이 마틴 판사라고 합니다. 마틴 판사의 말로는 법정이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하며 이 사건에 혐오스러움을 느낀다고 판결문을 읽었어요. 판사는 공정한 법을 적용해야만 한다며 재판을 마쳤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모두의 예상과 정반대로 제프리 보일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급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판사의 의견은 제프리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것은 맞지만 소방관이라는 직업과 방화 사건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견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제프리 보일의 증언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판결이었습니다. 제프리는 연쇄방화 사건의 진술뿐 아니라 출소 후 다시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물건들을 어떻게 태우는지를 전부 배워왔다고 증언을 했었거든요. 결국 재판부는 소방관으로 일하며 익힌 지식을 범죄에 악용한 것인데도 이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소방관 연금 기구의 변호를 맡던 빈센트 피넬리 변호사는 법이 잘못 적용됐다며 판결을 거부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결과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프리 보일을 둘러싼 모든 사건과 의혹들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로 끝나게 되었죠. 이 마지막 재판 이후 1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연쇄 방화를 저지른 소방관 제프리 보일은 현재 소방관 연금을 받으며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동생인 존 보일은 이후 행방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없고 제프리의 누군가로 의심받던 리처드 데일리 시장은 아무런 타격 없이 2011년까지 시카고 시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시카고 대학의 선임 연구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아마도 거부감이 좀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 지도층 인사일수록 잘못을 해도 그것을 이용해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이해하지 못할 인물 간의 커넥션이라든가 이런 각종 비리들, 이런 미국이 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던 일리노이주 연쇄 방화 사건의 미스터리였습니다.